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별표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산재보험보다는 조금 더 잘 출제되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1999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자, 거기 보면 이번에 관장이 나오죠. 관장은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밑줄 치시면 되겠죠. 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근로자, 그 다음에 사용자, 사업장, 공무원, 교직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과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과 교직원이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된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위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겠죠.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1번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자, 기억해 보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란 말이 나와요.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나오면 5년마다라고 말씀드렸죠.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고 나머지는 5년마다로 아시면 됩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5년마다 그 자리에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곳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하시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등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다? 5년마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1번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현관펜 밑줄,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의 내용을 심의한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 아래의 내용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4번에 보면 보험료 부과체계가 있고 5번에 보면 요양급여 비용이 있고 7번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 있고요. 8번에 보면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정보의 관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종합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밑줄 친 정도만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가입자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나오네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자,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별도의 건강보험 혜택이 아닌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이분들은 제외자가 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맨 아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현관펜 밑줄, 직장가입자 밑에 들어가는 분들이 피부양자라고 하거든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첫 번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직장가입자라면 직계존속은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조부, 조모도 있겠죠. 자, 이러한 분들이 다 피부양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라 했으니까 자녀와 자녀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배우자라 했으니까 사위와 며느리도 피부양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이제 이혼했을 때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뭐 이혼한 배우자와는 같이 살지 않지만 배우자의 직계비속과는 같이 동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자녀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직장가입자면 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날개 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에 졸업한다면 처형이나 처남 이런 사람들은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입자의 종류입니다.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동그라미 1, 지역 가입자 동그라미 2,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사업장에 신고가 나옵니다. 14일 이내란 숫자 보이시나요? 그 자리에 밑줄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되는데요. 그 보험자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아니면 날개 쪽에다가 보험자란 뒤에 나오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됩니다. 보험자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공단에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됐죠? 직장 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휴업, 폐업 등 보건복지를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직원 한 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장 가입자가 되겠죠. 자, 직장 가입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만약에 입사를 했으면 그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라 이 말입니다. 자, 취득 시기가 있고요. 자격의 취득 시기가 있고 자격의 상실 시기가 있는데 취득 시기는 놔두시고요. 상실 시기 정도만 기억하시되 날개 쪽에 쓰시기 바랍니다. 사망. 자, 법에 나온 대로 쓸게요. 국적을 잃은 날, 사망, 국적을 잃은 날, 그 다음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자, 여기 세 가지는요, 다음 날에 상실합니다. 다음 날에 상실한다. 나머지는 다 그날 상실하는데 이 세 가지만 사망한 날에 다음 날 상실하고요. 국적을 잃은 날에 다음 날 상실하고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다음 날에 상실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죠? 국적 상실이라 죠. 국적 상실 다음 날. 이거 뭐라 하죠? 국외 이주라고 하죠. 국외 이주 다음 날 상실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형광펜을 밑줄 치고 나머지는 다 그날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오죠. 보험자 나왔네요. 자, 여기 중요, 별표,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합니다. 이하 공단이고요. 자, 업무 등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까지는 출제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급여 중요하겠죠. 별표 2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요양급여부터 쭉 나오는데요. 요양급여는 간병이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앞에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간병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간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날개 쪽에다가 간병 없다라고 쓰시면 돼요. 간병 없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적어 주십시오. 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간병이 없구나. 간병이 없으면 사간병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혜택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선별급여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건데요. 밑에 박스를 먼저 보실래요? 선별급여란 경제성, 비용 대비 효과성을 도출하기 전에 비급여 약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됩니다. 대개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값이나 아니면 병원비가 좀 싸죠. 그런데 경제성이나 비용 효과성이 도출되기도 전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좀 비싸다라고 하는 건데 이 비급여 항목에서 약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의사가 선별한다라고 해서 선별급여라고 이야기를 붙인 겁니다. 1번으로 올라가면 좀 쉬워집니다. 자,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인 이득,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잠재적인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 의료비를 좀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선별급여를 안 한다면 다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선별급여를 만들어 놓고 이 의료비의 비용 부담을 좀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판단할 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상당히 이게 요양급여로 항목으로 하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선별급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선별급여의 이제 수가 그러한 것들을 다 적용을 하게 되고 비용도 의료비도 많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문요양급여 들어갑니다. 선별급여는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방문요양급여가 가장 최근에 생긴 겁니다. 방문요양 말 그대로입니다. 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그 자리만 밑줄. 거동이 불편하니까 방문 요양을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방문하여, 방문의 동그라미, 그래서 말 그대로 방문 요양급여가 됩니다. 신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기관이 있는데요.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그 다음에 한국휘기필수의약품센터나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양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요양기관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인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의 일부 부담입니다. 아시죠?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 자,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이것을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죠.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가 상한액을 넘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된 부분들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이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이 있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이 있죠.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은 소득 수준이 높겠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은 소득 수준이 낮겠죠. 따라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한액이 높습니다. 상한액이 높아서 이제 그 금액의 상한액의 금액을 넘어갔을 때 그 초과된 부분들을 공단에서 주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급여 청구된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본인 부담금 얼마 냈다라고 하는 것에는 보험 청구된 것도 있고 비급여 항목도 있잖아요. 여기서 본인 부담액 상한액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이걸 초과해서 공단으로 돈을 받는 분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양급여가 끝났거든요. 날개 쪽에 쓰시면 자, 건강보험의 급여입니다. 건강보험의 급여에서 이제 하나 끝난 거예요. 건강보험의 급여에서 1번 요양급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요양급여에 간병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썼으니까 놔두고 자, 여기에서 예비요양급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선별급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해서 요양하는 방문요양급여라는 것도 있었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본인부담액 상한제라고 하거든요.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요양급여는 그러면 현금일까요? 현물일까요? 아니면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급여 안에 진료가 있어요. 수술이 있어요. 이런 거 다 현금 아닙니다. 서비스는 현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물급여가 있고요. 현물급여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있잖아요. 초과하게 되면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을 공단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돈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현금급여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요양비 들어갑니다. 요양비는 당연히 뭘까요? 현금이겠죠. 오른쪽에 현금급여라고 쓰면 돼요. 요양비. 자,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거나 끊어요.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보건복지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앰뷸런스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입니다. 거기서 출산하게 되면 요양급여에 가름하는 비용을 그 가입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양비의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그라미 1, 임신, 출산, 진료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장제비, 동그라미 3,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3까지 쓰셨잖아요. 동그라미 1번만 하고 있어요. 2020년 4월이라고 돼 있죠. 지금 현재 임신, 출산, 진료비만 시행하고 있다. 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날개 쪽에다가 자, 상병수당은 안 하고 있죠.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라는 말만 나오고 있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제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못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상병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런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는 돈 들어오기 바쁘게 나가요.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의사에게 또 가입자에게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아서 좀 남아있는 재원이 국민연금만큼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은 재원의 문제가 좀 이제 생각이 돼야 되고요. 장제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었다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정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로 하고 있죠. 생각나시죠? 임신 1회당 60만 원 생각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에 대한 특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례는 오른쪽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라고 해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라고 해요. 자, 장애인인 가입자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보장구를 이제 착용을 해야 된다. 보장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소견과 보장구가 비싸잖아요. 그걸 구매했다. 그러면 일부분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여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현금급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라고 말합니다.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오른쪽에 당연히 현물급여죠. 건강검진은 현물급여에 해당됩니다. 자, 건강검진은 2번을 보면 건강검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급여의 제한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의 정지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양비든 수급계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양비는 가입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제 수급계좌 자기가 등록을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돌려주는 건데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이것을 요양비 등 수급계좌라 하는데 그쪽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자, 수급권의 보호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요양비 등 수급계좌로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신존속권이라 말씀드렸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일명 심평원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심사에서, 평가에서 수가, 이 신청 들어온 것을 심사평가에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줄 건 주고 이런 것들을 업무 처리하는 것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 이 정도 보시죠. 자, 보험료가 있는데요. 보험료는 정책론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정책에 없었잖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6번 보험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뭐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 보험료율까지 디테일하게 잘 출제하진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제69조 공단은 건강보험 사회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 날개 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5대 사회보험료 징수. 5대 사회보험료 징수. 어디 삽니까? 5가지 사회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 2011년부터 통합징수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노트해 놓으십시오.